자,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쉬워서 쭉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약수율 입장에서 본다면 출제하기는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급부불능하고 담보 책임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지금 복합 질문이잖아. 두 번째 나오는 담보 책임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질문 아직 안 읽었으니까 첫 번째 거 먼저 해결하고 볼게. 자, 보겠습니다. 자, 밀레투스 학파는 기원전 6세기에 이 도시에서 성립한 철학 학파인데, 대부분의 학자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고전에서 인간 중심이다 또는 인간 위주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제로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라는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철학이고 역사고 그래 다 똑같아. 그래서 인간 중심이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신에서 또는 신정에서, 신탁에서 인간이 일으킨 또는 인간이 사고하는 이성적인 곳으로 바뀌어 나간다. 자, 그래서 일체의 사문들을 관찰 및 사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즉 모든 걸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관찰해서 사고해서 파악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고요. 이 학파의 이러한 태도를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즉 관찰하고 사고한다라는 말은 뭘 바탕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한단 말입니다. 자, 회의하고 비판하고 합리적 사고를 발달시켰고, 당시에 이런 철학 학파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하면 헤로도토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헤로도토스하고 폴리비우스하고 그 다음에 이따 콜링우드까지 나올 텐데,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수능 준비 좀 했었던 친구들은 이름이 익숙해야 정상입니다. 이건 수능 지문에서만 지금 몇 번씩 나왔던 사람들이야. 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내용으로 역사를 썼는데, 자, 옛날 사람들이 쓴 역사책의 이름은 말 그대로 그냥 역사야.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자,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 서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는 역사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위대한 업적이, 자, 다시 봐. 역사에 이들의 업적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말은, 이 사람한테 역사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건의 전달이야. 그리고 사건을 전달하는데 그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탐구한 걸 토대로 전달을 하겠다. 그래서 이는 역사서술의 목적이, 자, 다시 정리하죠. 역사적 사건을 후세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서술의 대상은 다시 신이 아니라 인간.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누구? 밀레투스 학파. 자,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고? 자, 그냥 해롱이라고 할게요. 자, 해롱이한테 영향을 줬고요. 자, 그래서 해롱이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전달한다. 근데 전달할 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한테 전해 듣거나 신격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조사하고 탐구한 걸 전달한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성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따가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해롱이하고 폴리를 비교할 텐데 둘 다 이성적인 건 맞아요. 둘 다 이성적이고 인과적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 자,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여러 차례 조사, 탐구 여행을 통해서, 자,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지가 들은 얘기,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사료, 즉 역사의 재료로 수집했고, 그는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다. 자,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자, 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냥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전달만 하겠다. 객관적으로 전달만 하겠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선입견이나 미신, 즉 신과 연관된 이야기에서 탈피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진실에 가까운 걸 기술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 탐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서술했으며, 신화적 이야기, 자, 그러면 아까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신화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했다? 일단 기록은 했어요. 신화적인 이야기는 기록은 했지만 얘는 뭐가 없다?
얘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의 역사 서술은 신화적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는 거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역사에 서술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 야, 나는 모든 당파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을 나는 다 서술할 거야. 왜냐? 나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나는 역사가고 역사가는 아까 뭐 해야 된다고?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이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서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 그게 역사가야. 하지만 내가 이걸 믿을 의무는 없다. 자, 기록해서 전달하지만 나는 이거에 대한 믿음은 없다. 이건 구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의 역사 서술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데 그는 조사, 탐구 여행에서 여러 민족의 전통과 풍습, 법률과 종교, 즉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탐구해서 역사적 사건과 함께 기록했다. 자, 그래서 뭐 지리적인 거라든가 민속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자, 올라가 볼게. 자, 이처럼 해롱이는 인간 역사의 여러 측면을 관찰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고, 하지만 그의 역사학은 자, 문제가 있어. 뭐야? 후세의 전달 끝. 그래서 역사의 동인, 자, 동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움직이다 동자의 말미암다 인자야. 즉 무언가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생성됐다면 그게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이성적인 측면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마지막에 가선 신의 질투나 신탁으로 돌려버렸다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럼 해롱이의 가장 큰 한계가 뭐야? 동인, 뭘로? 이성적으로 동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 콜링우드는 해롱이를 가리켜서 조사 탐구라는 말과 역사를 동일하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뭐 그냥 들은 거 쓰는 거 이게 아니라 조사 탐구라는 말과 역사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므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다. 과학으로서의 역사학. 여기서 역사학을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해롱이 정리가 이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자, 이제 폴리비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폴리비우스를 뭐 웹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뭐 대부분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이 돼. 지금 이 기사인데, 기사를 보면 정치에 악순환은 막을 길이 없는가? 자, 이런 그 헤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갖고 하는데, 폴리비우스를 끌고 왔다는 말은 이게 되게 시사하는 게 큰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일단 읽어보고 다시 일로 와볼게. 역사에 대한 여러 입상중 중에서 역사적 사건을 조사, 탐구, 서술, 자, 하는 거. 자, 이건 누구야? 해롱씨지. 그런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뭔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고 지속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야, 이거 역사에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인식하는 입장이 있는 거야.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폴리입니다. 폴리야. 자, 계속. 자, 그는 제3차 포에니 전쟁을 경험하고 제2차 포에니에서 3차 전쟁을 포함한 역사서, 이 사람 책도 제목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썼고 이 역사서에는 역사서술의 목적과 역시 마찬가지. 앞에 거랑 똑같죠. 그의 입장이 드러나는데 보자. 자, 폴리는 역사에서, 자, 이게 봐. 역사랑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게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는 거고, 설사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바른 견해를 갖게 해서 극복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면 정치는 악순환을 해. 근데 폴리비우스는 뭐라 그랬냐면 역사라는 건 뭔가, 자,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위험한 사태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현대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만든 거야. 자, 이는 역사 서술의 목적이 역사 이야기에 교훈적인 요소를 담아서 경고함으로써 후세를 위한 것이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역사적 사건 플러스 교훈.
그리고 전달. 이게 들어가네.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족보적 역사에서 벗어나 국가적 역사. 그래서 족보적 역사는 뭐 어떤 건국 신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누구의 아들이고 엄마는 누구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사건. 자, 족보에서 국가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국가적 역사는 선대로부터의 전승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승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을 스스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숨어 있는데 아까 봐봐. 아까 여기서 해롱이는 가장 중요한 게 조사하고 탐구할 때 이성을 통해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숨어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기술을 할 때 얘가 어떻게 한다고? 직접 역사가가 구성한다라는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너희들 신문 있지, 신문. 신문 기사가 객관적입니까? 신문 기사 객관적이에요? 뭐 인터넷 또는 뭐 조선일보, 한겨레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나요? 신문 기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병신이에요. 그죠? 진짜 개병신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이건 뭐 일례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임기 초기 때 그때도 이제 또 검사들하고 좀 뭐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검사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뭐 토론회 같은 걸 생중계로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봤거든요, 다. 왜냐면 선생님 약간 좀 좋아해가지고 다 봤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누가 막 발렸다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좀 잘했어. 설득력 있게.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이 좀 싸가지 없이 행동해서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 헤드라인 1면에 딱 보면 1면에 조선일보하고 여기 사진 진짜 이따만하게 넣어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이러고 있는 사진을 딱 올린 거야. 그럼 이걸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이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구나. 뭔가 말렸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실제 있었던 사진이잖아. 그날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건도 실제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어떤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이 되지. 그 말은 뭐야? 구성한다라는 말은. 자, 이 차이점이 잘 보이셔야 됩니다. 얘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얘는 있었던 일을 자기가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차이점이 보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숨어있는 차이점이지. 이걸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계속. 그래서 폴리는 역사에서 역사서를 쓸 때 중요한 건, 자, 봐. 사실 자체보다 사건에 선행하고 동반하며 이후에 전개될 내용. 즉, 자, 그럼 폴리는 사건이 있으면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얘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얘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지금 이거를 변화하고 생성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앞뒤 관계의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했지. 자, 이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하고 탐구하는 건 이성적인데 동인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걸 지금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 이성적인 동인이 여기서 나온 거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주관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동인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계속. 그래서 만약,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논리적 기결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따르면 역사로부터 배제하면 남는 것은 단편적인 무훈, 즉 어떤 영웅의 영웅담 뭐 이런 것만 남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 그의 역사 서술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 역사적 사건을 열거, 해롱이지? 그래서 그는 신화적 전설적 이야기 배제한 거야. 아, 신화 기록했네. 신화하고 전설은 배제해버리고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지리학 지식과 민속학 지식을 활용해서 검증했대. 자, 차이점을 잘 봐봐. 자, 직접 자기가 겪은 사건을, 자, 아까 이런 지리학이라든가 민속학은 해롱이한테는 기록의 대상이었지만, 그죠? 지리학이라든가 민속학은 일종의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폴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 이거를 가지고 그 사건을 뭐 한다? 검증한다. 즉 지리학적, 민속학적 지식의 쓰임도 다른 거야. 여기는 기록하고 전달할 대상이라고 본 거고, 여기는 내가 판단할 때 그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차이점이 지금 하나씩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증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바뀐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술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해롱이가 이성적이지 않거나 인과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죠? 해롱이도 이성적이고 인과적이야. 근데 그 인과적이고 이성적인 게 지금 폴리가 이야기하는 검증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인적인 판단, 이게 지금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인과관계로 역사를 서술한 폴리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정치, 군사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하였고,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에서의 인간들의 결정과 행위에 나타나는 심리는 정치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고, 특히 정치 제도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정치 체제를 순수한 정치와 타락한 정치로 바꿔 순수 정치에서 타락한 걸로 계속 바뀐다. 자, 이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 어떤 정권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자, A가 정권을 가질 때는 순수했겠지. 그죠? 근데 얘가 정권을 가지면 타락한다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다시 여기서 누가 나와? B가 나와서 야, 너네 너무 더러워. 내가 깨끗한 게 뭔지 보여줄게. 그래놓고 이 새끼도 타락한다고. 그리고 다시 또 C가 나와. 야, 너 더러워. 이해되세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계속 정권들도 봐봐. 정권 초기에 세울 때 순수하지 않은 애들이 어딨어. 다 뭐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죠. 어쨌든 대부분 순수하다라고. 근데 그게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본 거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어떻다? 순환한다.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폴리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순환한다. 역사는 순환한다. 그래서 국가적 역사의 서술은 역사 속에 담겨있는 보편성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는데 순환한다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거야. 그죠? 계속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가 로마의 역사를 바탕으로 유추해서 역사의 보편성을 탐구했다라는 말은 이거야. 우리는 로마의 역사만 보지만 이 로마의 역사 안에서 보편적인 순환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게 현대의 대한민국에도 이게 왜냐하면 보편적인 순환이니까 이게 1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무조건 적용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를 보면 현대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예상이 가능하다라면 아까 나왔잖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걸 막을 수가 있고 현재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준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는 거 이게 유추지. 되시죠? 그죠?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비교 대조하니까 지금 말이 좀 복잡해진 건데 결국 간단히 보면 자 봐. 전제 신에서 인간으로 왔어. 그래서 해롱이는 역사적 사건은 전달돼야 한다. 그런데 신화는 단순하게 전달되기만 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 이성적으로 조사하고 탐구한 걸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성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인과적이긴 하지만 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성적인 인과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역사학하고 과학을 연결시킨 최초의 학자다. 그 이후에 폴리는 사건만 전달하는 건 역사가의 할 일은 아니다. 그 사건에 숨어있는 교훈까지 분석하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역사다. 그래서 국가 중심의 역사를 썼고 국가 중심의 역사는 정치사, 전쟁사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이전과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성적인 인과관계로서의 탐구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리 민속적인 걸 해롱이는 전달과 기록의 대상으로 봤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검증하겠다. 지속이 아니라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는 검증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작가랜다. 두 학자의 이제 그 역사학을 바라보는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쭉 어렵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준 강의 페이퍼 내용에 쭉 나와 있고요. 답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5번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우리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알잖아. 그걸 가지고 해롱이하고 폴리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런 책들을 봤을 때 해롱이하고 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볼지에 대한 걸 선생님이 정리해놨으니까 얘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해설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 자, 요 급부불능 요거 힘듭니다. 요거 출제되면 선생님은 일단 출제 포인트 다시 이야기할 건데 요거 괜찮습니다. 지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한 번도 수업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문제 풀어보고 진행할게요. 자, 됐나요? 볼게. 힘들죠, 이거, 그죠? 이게 지금 힘든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야. 급부불능에서 원시적하고 후발적. 근데 또 그 안에 채권하고 채무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단 한번 너희들이 훅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요 끝부분에서 이제 어디서 또 헷갈리냐면 요 유상계약. 여기서 두 번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약술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만약에 약술 출제자다. 그럼 선생님은 무조건 두 번째 지문에서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문제도 이쁘게 나올 거고 이 가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문제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상황이나 예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거 접근해서 문제 푸는 건 불가능하진 않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보가 많아서 지금 너희들이 헤매는 건데 자, 하나씩 볼게. 자, 지금 빔이 조금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채권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 거에서 말하는 이 채권의 이 권자는 얘들아 이거는 장부 채 이걸 의미하는 권자야. 그래서 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 이거 우리 경제지문에서 특히 올해 할인채, 이표채, 채권거래 그게 이거예요. 첫 번째 거고 지금 여기 쓰여있는 두 번째 권자는 뭐냐면 채권할 때 얘는 권리야, 권리. 권리인데 무엇에 대한 권리냐?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얘는 경제지문이 아니라 이건 법이야, 법적으로. 그죠? 재산권의 하나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번째 거에 대한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행위 안에는 또 뭐도 들어가 있어? 지급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혼동하는 건데 이건 지금 법지문입니다. 자, 그럼 봐. 대부분의 법지문은 흐름이 어떻게 나가냐면 일단 첫 번째 그 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이 법이 왜 제정이 됐고 어떤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시행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뭐 사형 제도가 있어. 그럼 지나가다가 이 새끼 죽여야지. 이 새끼 죽여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요건이 필요하지. 그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이게 시행되거나 판결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지문은 다 여기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여기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급부에 해당하는 거하고 급부 불능에 해당할 때 어쩔 때 그 손해배상을 줄이거나 면제하느냐 또는 뭐 그걸 무효화시키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다 뭐가 요 요건이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선생님이 볼 때는 문제가 이게 너무 많아. 이게 혼란스럽다고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멍청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겁니다. 자, 봐.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채권은 뭐라고?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럼 채권자는 이 권리를 가진 자,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채무자는 이 무자가 요구받은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 그리고 이 채무자가 하는 그 행위를 급부라고 이야기를 해. 돈을 빌려서 돈을 갚겠다라는 채무각서를 썼으면 내가 돈을 갚는 행위, 즉 급부를 시행하면 그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채권과 이에 상응하는 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를 급부를 하기로 약속하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런데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이게 중요한 거야.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자, 고의나 과실,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고의는 일부러 그러는 거고요. 과실은 실수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만들게 했으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는 거야. 아니, 그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연아한테, 연아야, 내가 내일 너를 차로 칠 거야. 자, 계약서 쓰자. 계약서 쓰고 내가 내일 너를 차로 치면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배상을 해줄게.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차를 쳐.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 둘은 계약하지 않아도 뭐가 생겨? 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게 되고, 연하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야. 그게 법적으로. 이때 고의란 어떤 행위를 일부러 하려는 거고, 과실이란, 자, 과실 봐. 어떤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심리 상태가 과실이야. 그냥 실수가 아니라, 실수, 미안. 자, 그러면 안 되고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주의를 다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요구가 되지.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옆에 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앞차를 콩 박았어? 그럼 나는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전방 주시 태만하냐? 그럼 나는 뭐 한 거야? 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니잖아. 그때는 과실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딴짓하다가 앞에 콩 박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병원비랑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배상이야. 자, 봐. 배상이라는 건 위법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상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게 배상이고, 보상은 적법이야. 자, 여기 우리 집이 있어. 근데 여기다 길을 낸대. 근데 갑자기 와서, 야, 이거 내놔. 아씨, 이런 공산당이죠. 그죠? 공산당도 그러진 않겠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뭘 줘? 공시지가. 근데 누가 공시지가 받고 팔어? 내가 불편함을 겪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보상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게 보상. 이거 적법이죠, 이거는? 적법이고. 이건 위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고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건 뭐야? 위법이다. 그죠? 위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한다? 그게 뭐다? 손해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니게 된 거다. 자, 계속. 자, 채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채무자가 급부가 뭐야? 요구한 행위를 실행하는 거지? 하면 소멸이지만, 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급부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아, 저 새끼한테는 이걸 아무리 요구해봤자 이게 실행될 가능성은 없어. 그럴 때는 급부가 실현되지 않아도 채권이 소멸할 수 있는데,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원시, 후발.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급부불능 상태였던 경우, 계약 성립의 당시부터 급부불능.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 성립 후 비로소 급부불능 상태가 된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예컨대 법적으로 건물 신축이 금지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로 하는 건, 이거 웃기잖아. 다시, 건물 신축이 금지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계약은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여기다가 집을 질 수 없는 땅인데 여기다 집을 짓겠다고 계약하는 건, 이건 우리 입장에선 뭐야? 기망이고 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칙은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웃겨. 뭐가 웃기냐면,
이게 우리의 상식이나 감정으로 접근하면 이거 거의 100% 작살납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걸로만 봐야 돼. 우리 상식이나 감정으로 접근하면 100% 작살나고 이 부분을 출제자도 법의 완벽한 전공자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출제자가 볼 때도 이게 보여.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 출제돼. 이 수능에서는 항상 이런 게 출제가 된다고. 예를 들면 저번 주인가? 선생님 보통 그 일산 사무실에 작업할 때 모니터 2개나 3개 앞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내가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넷플릭스를 틀거나 뭐 티빙을 틀거나 그래요. 프로야구 틀거나. 그날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일해야 되니까 귀로만 들으려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틀었는데 90살 먹은 할머니야. 500억 자산가야. 아이씨, 개부러워. 그지? 근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각각 100억씩 이미 증여를 해줬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는 고위공무원이었었던 것 같고 할머니는 나이가 90살이신데 90대인데 뭐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저기야 그 약사 출신이야. 그 둘 다 되게 인텔이죠. 그죠? 옛날 사람들 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아니 뭐 약사하고 공무원 해가지고 500억을 어떻게 벌어요?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를 잘한 거지. 그리고 500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거든? 근데 이 두 새끼는, 뭐, 선생님이 새끼라고 했지만, 연세는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한테 돈 받았잖아. 쌩 까는 거야, 그때부터. 그리고 셋째가 같이 모시진 않았지만 다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뭐, 심부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누가 이쁘겠어? 셋째가 이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돈 한 150에서 200억을 아무도 모르게 셋째한테 증여하겠다라는 공증까지 받아놓은 거야. 유서를 써서. 근데 이 둘이 안 거야, 그거를. 그리고 와서 막 엄마 괴롭히고 따지고 하는데, 아니,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좀 띠껍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할머니가 죽었어. 근데 얘네들이 할머니를 죽인 거야. 첫째하고 둘째가.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씨발, 그냥 아니, 100억이면 그냥 씨발 살만한 거 아니면, 욕해서 미안한데, 녹화 중이긴 한데, 아니, 100억이면 좀 살만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거 또 몇십억 더 먹겠다고 할머니를 이렇게 한 것도 웃긴데, 내가 충격받은 건, 그래, 죽였다 치자. 근데, 때려 죽였어요. 아들 둘이 90살 넘으면 사실 걷기도 힘들 거 아니야. 때려 죽였다니까. 이게 머리 두개골 안에 이제 그 뇌출혈, 그리고 이제 때려 죽인 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요 머리 뒤쪽에 울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울혈이 많다는 소리는 머리 여기를 잡고 어디다 이렇게 박은 거야, 계속. 안에가 다 작살이 나가지고 막 뇌출혈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 뭐, 죽일 수 있다 쳐. 라는 말도 웃긴데, 90살 노모를 정말 때려 죽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더 웃긴데 뭐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불구속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뭐, 정황상 보면은 뭐 이렇게 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거의 크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할머니가 교도소에서도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서 공증을 받은 유서는 치매 상태에서 쓴 거기 때문에 무효해야 된다라는 또 소송을 건 거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대. 변호사 말로는. 그러면 이 할머니가 200억 재산이 있잖아. 그죠? 근데 얘네 둘은 엄마를 죽이고 교도소 가잖아. 그럼 이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잖아.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법적 감정이잖아요. 법에서는 안 그렇다 이거야. 얘네들이 엄마를 죽여도 엄마가 남긴 재산은 정확하게 n분의 1로 해서 셋한테 들어간대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식하고 법감정으로 이 지문을 보면 좆되는 거야. 이따도 그 비슷한 게 나오잖아, 문제에. 나온다고요. 자, 이해되죠? 자, 이에 비해 법적 제한이 없는데도 공사업자가 공사 개시 후에 자금난으로 건물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에 들어간다. 까지.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말들이 나옵니다. 봐봐. 급부가 원시불능 상태에서 체결될 계약은 애초에 무효야. 애초에 무효라고. 그 내용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지. 다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자, 내가 주거나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면 받아야 될 사람한테 손해배상 채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 채무 자체는 유지되지만,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채무 자체는 유지되지만 급부의 내용이, 자, 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변경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변경된다라면 지급은 법원 명령이야. 이건 채무 채권이 아니라 법원 명령. 야, 너 얘한테 돈 줘 하고 법원 명령이라고, 지급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같은 손해배상이 아닌 거야. 이해돼요? 같은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다만 어떤 경우든 급부불능 상황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다가 연하를 꽝 박았어. 또 두 번째야 씨발. 박았어. 근데 나는 여기가 어린이 그 속도라서 나는 3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었고 앞에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갈 때 안 보이는 곳에 연하가 팍 하고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그건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 근데 과실이긴 하잖아. 그죠? 과실이긴 하잖아. 그죠? 하지만 내가 예상하거나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나는 죄가 없는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연하가 조금 다쳤지만. 그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채권자도. 이에 비해 후발적 불능, 채권자가 급부의 불능의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진 않아. 다만 채권자가 급부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다. 저 새끼 나한테 안 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결정적 증거뿐만 아니라 판사의 상황 판독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의 액수를 줄이거나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출제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출제가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봐봐. 자, 반면에 자, 민사 법률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해.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과실 책임주의. 자, 아까 봐봐. 아까 과실이 뭐였지? 과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내가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실이잖아. 그죠? 그럼 문제는 아까 봐봐. 아까 내가 연하를 쳤지? 근데 나는 과실이 있어 없어? 나는 규정 속도도 지키고 차간거리도 지키고 전방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럼 나는 과실이 있어 없어? 과실이 없잖아. 그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이 있을 때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라. 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제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이 진다. 자, 이거 출제 가능성 있고요. 출제되면 요 부분 출제될 거니까 두 번째 거 잘 정리해봐. 예컨대 급부불능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채무자에게 급부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 아까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즉 이건 뭐냐면 아니 내가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닌데 누가 다쳤다고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면 나의 자유를 피해당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본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 하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이 한 행동의 결과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과실 책임. 자, 예외. 자, 여기 선생님이
최대한 글씨 똑바로 쓰려고 노력하죠.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야. 자, 무과실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근거가 필요하다. 아까 내가 말했지. 법은 항상 근거, 요건.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자, 이게 담보책임. 이게 유상계약. 이게 유상계약. 즉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반대 급부를 해야 하는 계약.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실행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대 급부를 실현하는 거지. 서로 같이. 이게 유상계약이야, 유상. 뭔가 상. 그죠? 돌아가는 게 있는 계약이다. 자, 예컨대 주택 분양 계약에서 분양자를 채무자라고 본다면 급부는 주택의 공급이고 반대 급부는 대금의 지급이야. 이때 분양자가 공급한 주택에 누수 등과 같은 품질의 하자가 있거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 면적이 100인데 80만 제곱되는 경우 같은 수량 부족이 생기면 분양자는 담보 책임을 져야 돼. 자, 다시. 자, 분양자야. 구매자지. 매수인이야. 자, 그러면 분양자는 얘한테 뭘 줘야 돼? 집을 줘야 되고, 집을 받으면 얘는 얘한테 뭘 줘야 돼? 그 집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되지. 이게 급부하고 반대 급부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분양자가 만든 집에 하자, 문제가 있거나 수량 부족, 계약했었던 공급 면적보다 작아. 30평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28평이야. 그럴 때 뭘 한다? 담보 책임. 그럴 때 담보 책임을 한다. 자,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 자, 등은 갔다 가는 가치야. 즉 급부와, 자 얘들아, 집과 대금은 대등한 가치를 가져야 해. 내가 10억짜리 집을 계약하고 10억짜리 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10억을 줬는데, 문제는 이 집에 하자나 수량 부족이 발생하면 10억보다 떨어져야 되지. 그러면 이 둘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등가 원칙에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랬을 때 그 차액을 얘한테 줘야 된다. 그게 담보 책임이야. 알겠니? 자, 대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의 바탕을 두고 급부에 하자가 있거나 급부의 수량이 부족하면 반대 급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질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이런 사태 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야. 즉 일부러 집에 하자를 만들었거나 과실로 집에 하자를 만든 건 아니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담보 책임. 이해되지? 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채무자는, 잡아, 중요한 거야, 손해배상 청구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집이 10억이면 대금도 10억이다. 이게 등까지. 근데 얘한테 하자가 발생을 해서 얘가 9대 10이 되면 1이라는 차이가 생기지. 이게 가액이야. 이 가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뭐야, 씨발, 내가 10억짜리 집 사서 10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이거 9억이잖아. 나 기분 나빠. 집 안 사. 환불해줘. 이건 안 된다고. 그냥 나한테 나는 뭐만 받을 1억만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환불은 돼, 안 돼? 안 돼. 뭐만? 가액만. 그래서 뭐 지금은 선생님이 집 살 나이가 지나긴 했지만 그 예전에 선생님 친구들 중에 집 살 때 보면은 집 살 때 애초에 문제가 생겼던 애들은 진짜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냥 사는 사람이 졸라 의리야. 어이없게. 다들 막 힘든 애들이 있었어, 몇 명. 자, 그래서 채권자가 이때 손해배상액은
급부의 가치가 반대급부의 가치에 미달하는 가액, 아까 1억. 채권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하라고 요구하려면 품질하자나 수량의 부족의 정도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야 40평으로 계약했는데 39평이래.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심각해서 내가 못 살아 라고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아니 한 평 정도야 씨발 그냥 돈으로 받아. 이렇게 된다고. 자, 예컨대 수량 부족의 정도가 심각해서 채권자의 계약의 목적, 채권자가 아까 집 사는 새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예컨대 100제곱미터짜리인데 실제로 80이면 20%니까 이게 10억이라면 2억 주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내가 야 이거 100인데 나 80이잖아. 나 못 살아. 계약해지. 는 안 된다. 자, 그리고 100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게 구매자에게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뭐 이런 경우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5평인데 우리 6명 식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아서 15평짜리를 샀는데 이게 10평이면 6명이 못 살잖아. 뭐 이 정도 느낌이면 뭐 이게 되겠지만. 자, 그리고 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자, 담보 책임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고? 가액만큼의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가액만큼의. 자,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 아니군요. 다시. 그래서 담보 책임은 반대와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 그래서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자.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에 어디다 써야 되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집을 샀어. 근데 집이 하자나 수량 부족이 생겨서 나는 여기서 1억을 받아야 돼. 1억을 받아야 되지. 근데 이 하자의 내용이 막 베란다에 물이 존나 새.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놨는데 그 물이 돼가지고 자전거가 뭐 1000만원짜리 자전거가 녹슬 리는 없는데 어쨌든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야 이거 집에 하자가 생겨서 내 자전거 문제가 생겼잖아. 내 자전거 값 물어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서 얘기한 그게 플러스 알파. 자, 그때는 봐. 예컨대 주택 분양상 그때는 뭐가 돼?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지. 얘는 손해배상이지만 플러스 알파는 또 명칭이 바뀌었잖아. 법적 명칭이 바뀌었잖아. 채무가 아니라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지. 자, 요 부분만 정리 잘 하시면 나오면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은 이해가 되죠? 자, 답은 그 강패에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따 확인하시면 되고. 자, 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게 이런 거야. 봐봐. 1번 봐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1번 볼게요. A와 B가 X 건물 매매 계약을 했대. 이미 X 건물이 화재로 소멸한 상태였는데 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B는 이런 사실을 몰랐대. 그죠? 그러면 여기서 A가 건물주 아니야. B는 매수인이고. 자, 다시 봐봐. 다시 읽어봐, 얘들아. 건물주가 내가 연하한테 내 건물을 파는 계약을 했어, 오늘. 근데 나는 오늘 새벽에 내 건물이 불나서 전소된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연하랑 계약을 했어. 모른 척하고. 그죠? 지금 그 상황이잖아. 근데 B는, 연하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연하가 혹시 그 건물 불난 거 아닐까? 라고 알 수 있었을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나는 연하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거 졸라 어이없잖아. 내가 지금 연하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그잖아. 근데 이게 다시 돌려보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연하야. 연하씨, 너 지금 네가 매수하려던 건물 너 바로 옆집 살잖아. 근데 네가 옆집에 불났던 걸 몰랐다고?
그럼 너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되지. 그냥 계약 무효로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면에는 이유가 다 있긴 있어. 법관들이 아니 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이유들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서 상식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문제 생긴다. 알겠냐? 그죠? 법지문은 계속 얘기하지만 상식이나 법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항상 뭘로 접근해야 돼? 팩트. 요건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앞타임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오늘 문학하고 좀 얘기할 게 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좀 못하거나 아마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시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지금 보기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볼 건데 보기를 보면 자연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잠시만. 그래서 자연이 가지는 이제 그 원형적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의 생성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생명체를 잉태 또는 기반을 준다라는 면에서 모성성을 가지는데 그래서 자연의 모성성은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자기희생. 자, 얘는 자기희생을 항상 수반하거든요. 고통과 상처. 자기희생을 수반하거든. 그래서 그 자기희생을 하는 그 헌신적 의미를 드러나고 이러한 모성성을 지닌 인간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포용과 배려, 따뜻함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지금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연이라는 걸 생각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끌고 온 자연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연물이란 말은 소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자연물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시를 보면 자, 당연히 흙에서 제목이 흙이잖아. 그럼 여기서 흙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대표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화자는 아주 재밌게 접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부러운 게 이름이래. 자연의 속성, 흙이 가진 속성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걔 이름이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를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흙 하면 이게 뭐가 떠올라요? 이게 떠오르지, 그지?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에서 화자는 자연의 속성을 접했을 때 뭔가 눈물이 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심장 저 깊은 곳 그냥 누가 때려서 아야 하고 울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드는. 그래서 나는 자연 모든 걸 주는 자연, 그러면 눈물이 먼저 떠올라. 자, 그래서 첫 번째, 흙은 모든 생명의 태반이다. 너희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태반 위에 누워서 영양분 다 공급받았잖아. 그럼 태반이라는 건 모든 것의 시작이죠. 또한 인간의 귀철에는 말은 우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종이지. 자, 그래서 흙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인데 문제는 그렇게 써놓고서는 나는 모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반어야. 그렇게 써놓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뭘 모른다라는 말이냐면 이것을 나는 알고는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 그 이면적인 깊은 의미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다만 내가 관찰했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 흙을 사랑한 도공은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죠. 그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걸 본 적이 있고 또한 흙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곡식, 결실이 돌아오는 것도 봤어.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도공이 아니라 달덩이가 된 건 흙의 역할이었던 거고 씨앗을 곡식으로 만든 건 흙의 역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모두 다 흙의 일이었으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 봐.
우리는 보통은 농사, 그러면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농부는 그게 아니래. 농부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 누가 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씨앗한테 줬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뭐가 된 거야? 결실이 된 거라고 오히려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착각하더라.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건 그의 이름이야. 똑같은 거 또 나왔지? 그럼 수미상응이 지금 나왔는데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유사하다, 변형되었다, 변주되었다. 어이구야. 유사하다, 변형되었다, 변주되었다. 자, 일단 그렇게 첫 번째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그리고 수미상응이 나오게 되면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죠? 어차피 반복이 되니까 얘가 강조이거나 또는 어떤 변화를 드러낼 텐데 요거는 오어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게 반복되면 강조고 중간에 내용이 전환되면 변화인데 여기선 흙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이름의 발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강조가 되겠지? 그래서 흑흑흑 하고 글을 굴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즉 그 흙에 대한 이런 인식과 또는 가치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교감과 깨달음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진정한 자연의 희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 됐고, 자, 두 번째 걸로 가볼게. 자, 오늘 정규 시간 마지막인데 오늘 한 애들이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봐봐. 느티나무로부터인데 그럼 당연히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어떤 자연 대상을 갖고 오냐, 그 속성은 어떠냐, 반응은 어디서 뭘 끄집어내냐, 요걸 봐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때 봐봐, 이게 뭐 수액이다 매미다 나오는데 이거 찾아야죠. 그죠? 여기서 시적 대상은 뭐야? 나무라고. 근데 나무를 봐봐.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가 울음꽃을 피우는 뭐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매미가 느티나무의 영양분을 다 빼먹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오히려 나무의 태도는 아이 얕다고 너 절로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다는 듯이 졸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그럼 매미가 다 뽑아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전부 다 죽고 있네. 희생하고 있네. 의연한 모습이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 또는 모성성 생각이 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속성. 울퉁불퉁한 뿌리. 자, 나무의 뿌리가 흙 위로 이렇게 조금 올라온 모습 연상되죠? 그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고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까지 박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뭔가 상처도 있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 보이잖아.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나무가 먼 길을 걸어왔을 것 같아. 보통 길이라는 건 문학에서 삶 또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걸어왔다는 뜻일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찾은 나무의 속성, 모성성, 희생과 의연한 모습. 두 번째 찾은 모습, 먼 길, 뭔가 힘든. 그래서 옹이라는 건 나무 어떤 그 가지가 부러졌을 때 거기에 도단한, 새살이 도단한 상처를 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또는 고통 연상됩니다. 자, 그래서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이 없어서 나도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우리 수능장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다음 주에. 수능 보러 가면 현대시는 무조건 처음 보는 시가 하나가 나올 거야. 하나는 너희들 아는 게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그랬을 때 특히 보조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시는 외부에 그 어떤 걸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도라는 말은 반복과 동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어. 그 위라는 건 당연히 나무의 뿌리겠죠.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서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자, 소통하고 교감하고 대화체 쓰고 있지? 하면서 위쪽을 쳐다봤는데, 나무 뿌리에 앉아서 위쪽을 쳐다봤는데, 그때 뭐가 보였냐면 부러진 가지가 보인 거야. 그런데 그 부러진 가지에 껍질 그 안쪽으로, 자, 그럼 얘는 뭔가 상처고 죽음이고 고통이잖아. 그 껍질 안쪽으로 속살이 막 썩어서 몸통이 비어가.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운 거니까 그 상처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난 게 아니라 그 상처에 또 다른 꽃이 뿌리를 묶고 꽃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 자, 이거는 또 다른 삶을 잉태하고 생성하는, 이게 진짜 모성성이 여기서 나오네. 근데 지금 뭔가 묘해요. 나무한테는 상처고 죽음이고 고통인데 꽃한테는 새로운 생명이고 생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느티나무의 다음 삶인가 보구나. 하고, 자, 이거 집중해봐. 하고, 자, 항상 시는 외부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보면이라는 게, 설마 뒤를 돌아봤겠냐고. 여기서 돌아보면이라는 말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는 화자의 관심, 시선이 나무라는 외부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상의 전환, 시선의 전환 또는 이동, 그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래, 내 삶도 전부 다 상처나 구멍이야. 근데 그게 자궁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자, 봐. 나무의 부러진 가지에 썩어가는 상처 속에서 새로운 꽃이 잉태했지. 그런 것처럼 내 삶에도 수많은 상처가 있을 건데 그 수많은 상처가 결국은 그 무엇의 자궁, 잉태, 삶의 기반,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프고 상처를 겪으면 존나 힘들어. 상처 났어. 그러면서 그 상처에다 막 후시딘 바르고 치유하려고 그러고 상담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 봐봐. 야, 상처 치유할 필요 없어. 왜? 그 상처 자체가 또 다른 것의 잉태나 기반이 되는 자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때 아닌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워내는 말은 내 살에 앉아서 내 피를 막 뽑아먹어서 배가 볼록하게 빨갛게 솟아오는 거잖아. 그러면 나무가 매미한테 모든 걸 줬듯이 나도 누구한테? 모기한테 모든 걸 주고 있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나의 남은 길 인생이겠지. 조금은 덜 외로울 거야. 이걸 갖다가 얘들아, 나랑 같이 갈 친구가 있으니까, 동반자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남은 인생도 정말 너무 힘들고, 엄청난 상처를 수반하는 삶이라는 걸 나는 예상해. 그러니까, 내 남은 삶이 계속 그런 힘듦과 상처의 연속일 거라는 걸 나는 알아. 하지만, 그 상처가 또 다른 자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오늘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을 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야. 이해되시죠? 그죠? 아주 멋들어진 시죠. 유명한 시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제 화자가 무엇을 봤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만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연히 보기를 통해 선생님이 접근했는데 지금 주제 자체가 연관된 보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보기가 나와서 너희들한테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다음 작품으로 가볼게. 강패로 갑니다. 문제는 이제 없어요. 갔다 오세요. 자, 볼게. 자, 선생님이 저번 주에 3대 엄청나게 강조했었지. 그죠? 출제할 만한 요소도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3대하고
전황당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출제 요소가 너무 명확해. 이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서 보기가 나와도 그냥 오늘 나랑 이야기한 애가 보기가 나올 거야.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딱 떨어집니다. 자, 일단 말을 좀 보면 사만수비는 아니에요. 자, 전황당 인보기만이야. 자, 너희들 도장, 요새 친구들은 도장인들이 없잖아. 너희 도장 없죠? 뭐 아니면 뭐 엄마가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도장, 선생님 애들도 어렸을 때 되게 좋은 도장, 비싼 도장 만들어 줬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알지. 나는 아는데 걔네들은 그거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들 도장 있을 건데 요새 쓸 일이 없잖아. 요새 다 핸드폰으로 하지 누가 도장 찍고 다녀요. 그지같이. 그러니까 봐. 전황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도장을 만드는 재료 중에 원탑이야. 나 본 적 없어. 이거 박물관에서 본 적은 있어요. 이게 전황석이야. 그리고 이 전황석을 인장으로 만드는 걸 전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도장이면 여기다 이렇게 팔 거 아니야. 파갖고 꽝 찍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전각하는 사람을 다시 전각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봤잖아. 도장 안 쓰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전통 장인이고요. 예술가라고. 자, 이거 오늘 수업만 잘 들어. 뭐 필기하고 뭐 좋은데 수업만 잘 들어. 그냥 기억나면 그냥 뻔해. 3대하고 똑같아. 자, 이런 사람을 전통 장인이고 예술가라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전각가라는 말 처음 들어봤잖아. 엄청난 예술가고 장인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 전황석으로 만든 인장을 전황당이라고 하고 이 전황석으로 만든 도장을 뭐 유명한 이게 너무 비싼 석재니까 유명한 도장들이 있겠지. 그 도장들을 빌려다가 이렇게 너들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포켓몬 빵 사 먹으면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스티커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모아갖고 다니고 그랬잖아. 빙신같이 막 찐따같이 그랬지. 아니라고 못하네 저 여자. 그 모아갖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야. 도장을 찍어. 이게 인보야, 인보. 이 책이. 에 대한 글이 전황당 인보기야. 아유, 이 들어갈 때가 너무 힘들어. 설명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해되죠? 전황당 인보기가 뭔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봐봐. 보기로 가볼게. 전황당 인보기에서 기품 있는 전통적 가치. 자, 출제 포인트예요. 얘가 세속적 취향과 물질적 가치관. 자, 지금 이 두 개 부딪히지. 근데 빡치는 건 이 꼴에 얘를 폄하합니다. 이게 세태야. 우리가 보통 세태는 세상의 좋은 모습의 이야기에 안 좋은 모습의 이야기에 안 좋은 모습이죠. 불우이웃 동기 섬금이 줄을 잇고 있는 세태입니다. 누가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세태는 안 좋은 거라고. 자, 그래서 전황석 인장을 선물로 주고받은 이후에 상황을 통해 자, 두 번째 포인트. 사물을 화려한 외양과 실용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인물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 바로 연결되죠? 연결되지? 그 중에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중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는 전통예술의 장인으로서 정각가 자신이 정성껏 만든 선물 전황당 도장을 친구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게 뭐야 이거 뭐 그지 같아 이거 에이, 너나 써라 하고 딴 사람한테 줘버려. 딴 사람한테 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빡치잖아. 그죠? 상대에 대한 불쾌감이나 원망 당연히 생기겠지만 지금 이 글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인물은 뭐가? 서글픔의 정서, 뭐에 대한? 세태에 대한. 이해되죠? 자, 내가 유명한 장인이야, 예술가야. 내 친구한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을 줬어.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못 알아봐. 그래서
저 씨발놈 이게 아니라 요새가 이런 시대로구나. 이런 걸 줘도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시대로구나. 그거라고. 친구에 대한 원망이 아니야.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야. 근데 이거는 이 소설에서는 이 세 가지가 그냥 주제이기 때문에 3대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갈등, 전형적인 인물, 시점. 그치? 얘는 이거 세 개입니다. 요거 세 개예요. 자, 왼쪽에 보이는 요거 있죠? 호박. 그죠? 요 호박이 옆에 앉아있는 친구 얼굴이 호박이 아니라 호박이라는 돌이야, 돌. 옛날에는 저걸로 보석, 반지 같은 것도 만들고 한복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놀이개차잖아. 이 호박으로 만든 거야. 이거 뭐 비싸진 않아요. 근데 얘는 비싸지. 자, 올라가 보자. 뭐 비싸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 선생님 뭐 이거 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뭐 선생님 도장인데 선생님 도장도 그냥 목도장이에요. 두꺼운 목도장이라서 난 모르지. 자, 인장 정각가인 수아이는 서군이 고위관지에 오르자, 자, 이게 친구야. 금값의 10배가 되는 최고 석재인 전왕석. 근데 이게 비유가 이게 금값이라고 이게 일제시대 때거든요. 그래서 금이 지금 선생님이 최근에 금을 한번 샀어. 뭐 선물 때문에 샀는데 되게 놀랐어요. 뭘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막 대학교 다니고 막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럴 때는 친구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돌잔치 하면 금반지를 하나씩 해줬어. 순금반지를. 그러니까 그때 금반지가 해줄 만한 거예요. 지금 금반지 못 해주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내 기억에 제일 싸게 샀던 기억이 얼마냐면 4만 원대예요. 금 한 돈에. 그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금 한 돈 반으로 목걸이를 맞추러 갔었는데 순금으로 얼마 줬냐면 한 140 준 것 같아. 금 한 돈 반에. 금 한 돈이 90이야, 90. 80에서 90 사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20배 이상 오른 거잖아. 그죠? 그때 금을 사놨어야 돼. 또 수업하다가 또 급빡치네. 자, 뭐 어쨌든 금하고 비교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금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수아인의 아내는 이 여자도 웃긴 여자야. 청탕용 뇌물을 받는 재미에 푹 빠진 터라 수아인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서군 역시 전통석 인장이 눈에 차지 않는다며 친구 오준에게 주죠. 그래서 오준은 인장 대신에 서군의 결제 도장을 새로 파주기 위해서 도장방에 간 거야. 자, 그래서 자, 글 세울시다. 도장방 주인은 인면. 자, 인면이 요거 도장 위에 이렇게 콕 찍는 거 여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걸 딱 얘는 도장방 주인이니까 보면 아는 거야. 오, 대박. 이거 존나 유명한 사람이 한 거다. 예술이다. 오준에 묻는 말에 이거 값이 나가는 거요? 오준이 물어봐. 그랬더니 누가 새긴 겁니까? 수아인이라는 사람이. 주인도 그것이 수아인의 솜씨임을 모르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장인의 작품인 거야. 무슨 까닭에 이런 정말 소중한 도장이 이런 저작거리에 나왔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이런 데 돌아다닐 만한 도장이 아닌데 수아인 같은 분이 새겼다면 값을 말하기가 힘들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도장 파는 사람들이야 석재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아인 같은 분은 장사꾼이 아니라 장인이고 예술가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작품을 친구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 반면 이게 시장에 나오면 그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뭐 나버리고 그래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재주를 가졌으면 선물을 하려면 좋은 석재를 써야지. 에휴, 이거 영 어울려야 말이죠. 자, 지금 이 새끼 어떤 새끼야? 왜야? 사물을 외양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주인도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 이 사람도 천왕석을 본 적도 없는 거야. 밀와 같이 말끔한 돌이라는 것으로 혹시나 수아인이 늘 말하던 이거 정황석인가? 주인이 먼지를 훅 불어내놓고 여러 가지 석재를 딱 보면서 뭐 골라보세요 그러면 했더니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 이거 뭐 대리석입니까? 뭐 대리석이 되겠습니까? 계열석이라는 특수한 돌이죠. 결제 도장이나 무늬도 이거 대단한 돌인데 결제 도장이니까 무늬도 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위험이 있는 역시 뭐야?
외양으로 사물의 가치를 보이지? 그야 쓰시는 분 마음이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아유 이 속된 개새끼 이러고 있겠죠. 장사치란 손님의 비위에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지만 오준이는 아까 말했죠. 서군이가 도장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그 도장을 갖다 주고 새로운 도장을 팔아 온 사람이야. 자, 그래서 자체를 고르고 값을 흥정을 하죠. 어차피 새겨갈 도장이란 것을 눈치챈 주인은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뭐 한 자에 3,000원씩 치고 재료값까지 하면 15,000원이면 뭐 비싼 값은 아니고 뭐 이런 유명한 뭐 어떤 공무원의 도장을 새기면 저도 광고도 되니까 뭐 싸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한 뭐 그런 장사꾼 말이죠. 서군 앞에서 오준이 10,000원이면 될 거라고 장담한 것은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배 튀겨보고 중간에 띵거 먹을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와서 보니까 15,000원? 너무 비싼데? 그랬더니 장사꾼이 그거 비싼 건 아닙니다. 서울 장안을 다 돌아다녀도 더 싼 걸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결을 보세요. 품이 곱이나 더 들어요. 수정과 상하를 말씀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제가 하나 더 드리죠. 그랬더니 오준이 이 하찮은 돌 전왕석이야 이게. 이거 대신에 수장이나 상하 도장을 그냥 새겨준다며 그런 건 흥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럴 거 없이 이 전왕석을 네가 갖고 나한테 상하 도장 하나 더 낑겨줘. 그리고 10,000원에 하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좀 이제 흥정을 한 겁니다. 주인은 못 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죠. 좀 비싼 값이긴 해도 라는 말은 좀 내가 덜 남기는 해도 얘가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그 도장을 수하인에게 돌려주고 싶은 그 이유는 뭐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었던 거야. 자, 두 번째는 서법이나 도법은 물론 돈을 다루는 것까지 이 주인은 수하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제자네요. 주인은 수하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고 동소문집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좁은 방이지만 자 지금 이것도 세태가 반영된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옛날엔 되게 잘 나가고 돈도 뭐 이렇게 좀 버는 그런 유명한 장인이었겠지만 지금은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가난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오랜만입니다. 웬일인가? 가게를 일찍 닫았구만. 네,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와서 일찍 문을 닫고 왔어요. 자, 어떻게 된 연고인가? 자, 도장을 보고 깜짝 놀라. 다 꼰질렀어. 그랬더니 네 복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귀한 돌이 너한테 온 건 네 복이다. 이건 너 거다. 지금 이거 주러 왔잖아. 근데 수하인이 네 거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조용히 술상을 청해. 뭔가 마음이 안 좋겠죠. 숨을 들이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자 여기 마음의 동요. 자 이게 보기를 보면 아쉬움, 씁쓸. 근데 이거는 친구 이름이 뭐였지? 서군. 친구인 서군한테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걸 그 가치가 있는 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됐지? 찾았어 그지?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 전왕석이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주제의식은 자 첫 번째 기품 있고 전통적 가치가 있는 거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 근데 문제는 얘가 얘를 폄하하는 세태. 두 번째, 여기서 기품 있고 전통인 걸 알아보는 사람은 도장방 주인 그리고 수하인이 호겠죠. 반면에 서군, 오준, 미친 마누라, 뇌물 받아먹는 좀 누구 생각이 나네요. 누구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이 세태에 대한
인물의 반응은 아까 뭐라고 나왔죠? 마음의 동요. 이거의 내용은 아쉬움하고 씁쓸함이고 이 대상이 서군이 아니다. 물론 뭐 서운하겠지. 근데 서군에 대한 건 아니고 세태에 대한. 여기서 나올 거예요. 너무 뻔합니다. 그죠? 오케이. 지금 3대하고 지금 엄청 강조했어. 지금 저번 주부터. 자, 내려가 볼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문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고 테스트하러 들어갈게. 동유가가 있어. 동유가가 선생님이 원래 수업 준비를 해놨다가 9평 때 바로 나오는 바람에 조금 미뤘어요, 뒤로.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할 건데 얘도 출제 포인트는 좀 미리 이야기해주고 들어갈게. 자, 지금 이게 기행가사고 현대어로 순화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읽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읽어도 뭔 말인지 잘 안 와. 고어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사진하고 쭉 다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전 무슨 상황인지 다 설명을 좀 해줄 거고 문제 포인트도 얘기를 좀 해줄게. 수능하고는 접근 방식이 비슷한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얘는 봐봐. 얘는 기행가사야 얘들아. 기행가사도 그냥 기행문하고 똑같이 여정 이게 있다고.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얘가 어딨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뭐 금강산 가는 거지 뭐. 그죠? 금강산에서 뭐 어디 폭포 가는지가 뭐가 중요해. 견이라는 거는 보다 듣다지.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 관찰을 하겠죠. 그럼 관찰하고 와 멋지군 하고 집에 가서 술 먹고 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찰한 걸 뭐 해야 돼? 묘사를 해야 되겠지? 근데 묘사의 방법이 얘들아 객관적 묘사하고 주관적 묘사가 있잖아. 주관적 묘사가 뭐냐면 비유나 상징을 쓰는 묘사고 객관적인 묘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이고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묘사는 주로 설명문에 많이 나오고 주관적 묘사는 문학에 많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동유가는 이게 엄청나게 속성이 강한 애야. 그러니까 존나 시 같은데 시 같지가 않아. 그죠? 그러면 이것만 나오냐? 당연히 두 개가 같이 나오겠지. 그럼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그럼 이게 강조가 되겠지. 이게 왜 강조가 되겠어요? 그럼 본문에서 주관적인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 딱 한 부분밖에 없어서 그건 내가 그냥 찝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상은 아니 금강산 찾아가면 너무 힘든데 금강산까지 가서 에이 볼 것도 하나도 없네. 이런 새끼가 어딨어. 예찬적 태도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정에서 여정 자체가 어디를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나오는 서사. 자, 출제 포인트.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동유가는 일기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을 했다. 일기에 못 써야 돼요, 일기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지금, 너희들 초등학교 때도 방학 때 방학 일기 같은 거 숙제를 내주고 그랬냐? 선생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겨울방학 때 방학 일기를 매일 쓰는 게 숙제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진짜 개 무서웠거든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오늘 토요일이잖아. 내일 모레가 개학인 거야, 월요일에. 좆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문구점에 가서
초등학교 때 문구점에 졸라 뛰어가서 그림 일기장이니까 그림 일기장을 사서 좀 병신 같아. 막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야. 12월 10 며칠부터 막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좆됐네. 12월 60 며칠까지 간 거야. 이 바보 같은 새끼. 그래가지고 막 다시 막 지우고 막 다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날씨 쓰는 데가 있잖아. 근데 날씨는 어떻게 못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서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일기 형식이니까 당연히 날짜 하고 날씨 그리고 그날의 여정, 아마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과 견문을 서술한 기행가사. 일반적인 기행가사들이 금강산의 승경완상. 자, 승경이라는 말은 승이 이길 승자 경치 경차 경치경, 그러니까는 경치 중에 최고. 금강산에 갔더니 승경 경치 최고. 완상이라는 말은 즐기면서 감상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경치를 즐기면서 감상하는 게 기행가사의 일반적인 목적인데, 얘는 여정, 견문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죠. 크고 작은 일들을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한편 작가는 자기가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도 관심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말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내기도 하더라. 까지. 오케이. 자, 가볼게. 자,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철원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그 춘천 위에 철원으로 시작을 해서 보면, 자, 지금 보면 이제 금강산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동해바다야. 그리고 이 금강산을 이렇게 끊으면 여기가 외금강, 내금강, 이쪽이 해금강이야. 해금강이 자꾸 그 강인 줄 알았는데 리버가 아니에요. 바다에 접한 금강을 해금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38선이 있고, 그 밑에 설악산, 그 밑에 태백산, 그 백두대간이 이렇게 연결되고 내륙으로는 지리산이 내려가는 거야. 그죠? 그럼 지금 여기가 춘천이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럼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화천, 철원 나오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38선이야, 얘들아. 금강산 가본 사람 있어요? 갈 수 있어. 오는 게 문제죠. 그죠? 가는 건 지네 맘대로 가는데 오는 건 존나 힘들 거야, 아마. 그죠? 이 금강산,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금강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요쪽은 전부 다 너희들 그 철원이나 강원도 가면은 막 화전 박물관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그 시골에서 막 그 산 같은 데 척박한 데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자갈밭이 단단해서 땅이 척박한 거야. 그래서 땅이 척박하니까 이게 너희들 한번 땅에서 밭 가르려면 내가 좁은 밭은 쟁기를 뒤에 메고 내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땅을 한번 들어 엎은 다음에 거기서 돌 같은 거 빼서 밖에 빼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척박하니까 쌍결이가 뭐냐면 소 2마리가 동시에 끄는 쟁기야.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리고 주막에는 기름이 없어 관솔로 불을 밝혔는데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어 놓고 아래에다 아궁이를 내고 불을 빼앗듯이 하는구나. 자, 이거 봐. 이 집이라든가 마을의 모습을 진짜 장난 아니게 구체적으로,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다 이렇게 냈어. 그리고 갯벌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짜서 채마밭 둘러맞고 울타리를 삼았고, 자, 요게 바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엮은 거, 이 바자야. 삼았고, 읍내와 역점 중에 좀 넉넉하게 사는 집. 또 이런 산골도 좀 사는 집이 있고 못 사는 집이 있나 봐. 자, 읍내와 역점 중에 좀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지금 잘 안 보일 때 요거 보이지, 그지?
강원도 지역 가면 집이 우리 너와 지붕이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나무 조각, 나무 판자, 나무 껍질 가지고 쌓고 쌓아서 만드는 건데 이게 나무 껍질이 아니라 좀 사는 집은 얇은 돌이 있어, 돌. 그 돌로 지붕을 얹은 거야. 그래서 지붕을 얹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삐죽삐죽할 때 빈틈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천장 보면 하늘이 보이더라. 아주 깊은 두메 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 살림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자, 초 4일. 자, 날짜, 먹구름, 날씨, 일제히 출발하여 장어고개. 자, 여정 나왔지? 길은 굽어지고 돌사다리는 험해서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비탈. 이 장어고개를 보니비탈이라고도 부른대. 보니비탈이라는 말은 본래 졸라 가파른 고개. 그게 보니비탈이야.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가 높구나. 그 가운데 큰 내가 있고 수십여 칸 다리를 놓았는데,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산 구비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물 같은 게, 호수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보통 때는 이렇게 다리를 놔서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데, 이쪽은 김성이요, 이쪽은 회양이래. 자, 그리고 하류가 낮은 곳에 거룻배를 메어두고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장마에서 물이 많아져서 다리가 떠내려가면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거룻배는 돛이 없는 배를 거룻배라고 그래요. 돛이 없는 배. 이런 거룻배를 메어두고 건네다 준다고 하네. 견문에서 문이지. 들은 거지. 들을 문자니까. 자, 계속.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 봐봐. 지금 여기가 얘들아, 이게 휴전선이라고. 아까 내가 38선이라 그랬나? 좆될 뻔했네. 38선은 그 6.25 전에 있었던 게 38선이고요. 이게 휴전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강원도 생각할 때, 강원도가, 봐. 여기가 이만큼이 강원도야. 근데 우리한테는 이만큼 위쪽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금 반으로 잘린 거예요. 금강산이 있는 강원도는 북한 거고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는 남한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회양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 정도 와 있는 거야. 그 금강산이 요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지금 여기 A 부분 있지, 그지? 잘 봐봐. 폭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걸 전문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 폭포가 무슨 폭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황상 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구룡폭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룡폭포가 금강산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인데 지금 이게 구룡폭포의 그림이야. 사진은 너무 흐려가지고 안 좋아서 선생님이 그림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폭포들이 다 이렇게 존만하잖아요. 이렇게 이름은 거창해. 막 엄청 거창해서 가서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똥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아유 뭐 이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옛날에 그 UHD로 그때가 이제 뭐 4K 나오기 전일 거야. 아마 UHD로 우리나라 EBS하고 북한의 평양방송인가? 거기하고 둘이 금강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내가 다큐를 봤는데 구룡폭포가 나오는데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는 이게 딱 보니까 아유 또 이렇게 뭐 어서 그지같이 뭐 요만한 한 2, 3m 되겠구만. 뭐 길어야 5m지 뭐. 이거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거를 그러니까 드론이 잡아가지고 드론이 이제 뒤로 쭉 빠지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유 뭐 존만한 폭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론이 쫙 빠지면서 보는데 그 옆에 사람이 요만해. 엄청 큰 폭포였던 거야. 갯감놀. 그리고 밑에는 시꺼매.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뭐 감도 하나. 시꺼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면서 한번 가볼게. 큰 폭포 맞은편에 여기 어디 바위에 이렇게 있겠지? 늘어앉아 3,000척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 바라보니 석벽 100여 길이 병풍처럼 쫙 둘러 퍼지고 허리가 꺾인 곳이 뿅 이렇게 물길이 되었는데 비 온 후에 성남폭포가 몇 층을 더 보태서 이제 물길이 많아진 거지. 그래서 마치 여기가 흰 비단을 쫙 걸어놓은 듯이 옥으로 만든 기둥을 딱 하고 세워놓은 듯이
은하수가 이렇게 있지. 여기서 얘를 딱 뽑아서 이 뽑은 걸 은하수 한 굽이라고 그래. 이 굽이를 여기다가 딱 해놓은 것처럼. 자, 지금 뭐 찾는지 보이세요? 지금 동그라미 친 애가 다 뭐예요? 폭포의 자연물이죠? 폭포의 보조관념이지? 얘네들은 다 폭포인데 비단 같다, 옥기둥 같다. 자, 그래서 비유, 직유, 열거, 은유. 자, 이건 직유, 은유, 열거. 비유, 은유하고 직유를 합쳐서 비유. 요거잖아, 지금.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바위 및 깊은 못에 다 부어 찌을 때 안개가 이건 폭포가 아니지. 물이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막 튀면서 안개처럼 확 올라온 거 아니야. 이건 폭포가 아니죠. 흰눈이 날리니 금강산 폭포 중에서,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관적인 묘사. 그럼 여기는 뭐야? 감상이네. 오, 여기 최고. 됐지? 자, 그래서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이게 금강문이야. 등산로 입구에 이렇게 진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바위 두 개가 있어서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금강문이야. 도로 내려와서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지금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만물초야. 얘들아, 요 사진 보이지? 앞에 봐봐. 요게 만물초야. 이거 너희들 설악산 가봤지? 설악산 가면 울산바위랑 엄청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런 노래, 이 만물초라는 게 이 초가 만물의 기초.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만물상이라고도 그래. 만물, 우리 집은 모든 걸 다 파는 가게, 만물상. 그게 아니야. 만물의 모습이라는 소리야.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자, 뭐, 노래를 한번 해줄게. 너무 기대하는 표정으로 당황스럽네. 자, 이런 노래 있잖아.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이 노래 있잖아. 이 노래 알지? 거기서 보면 12,000봉. 아니 이게 진짜 봉우리가 이렇게 해서 12,000개면 동해바다 시작해서 서해바다 찍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다 갈라진 거 있지. 이거 어떤 미친 새끼가 여기 서서 딱 셌더니 이게 12,000개래. 근데 이거를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 왜? 반론을 제기하려면 씨발 내가 다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찮아 씨발 그런가 보다. 그 12,000봉이 된 거야. 이게 만물초야. 얘가 보고 싶은 건 만물초라고. 만물초를 지나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 오리남집 가니 주막집 바로 옆에 또 주막집에서 우물집을 봤는데, 우물집이라는 건 그냥 여기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 져놓은 거야. 문 열고 구경하니 상아탕. 이게 뭐 물이 두 개네, 물구멍이. 그죠? 네모나게 작고 물빛은 흐리더니 미지근하다 하네. 미지근하다 하네. 이건 견. 이건 문. 보슬비가 계속 내려 주막에 머물고. 지금 계속 만물초 보러 가야 되는데 비가 내려서 지금 며칠 동안 쉬고 있나 봐. 자, 20일 만에 21일 조반에 20일 만에가 아니라 21일 아침을 먹고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였는데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붙들고 만류하기를. 지로승이 뭐냐면 옛날에 등산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에 잘못 가면 떨어져 뒤지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로승이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절에 있는 스님이 가리켜 길. 가이드야, 가이드. 그러니까 그 동네 절에 스님이 가이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주 좀 해주면 가이드 해주겠지.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과 주막 부인이 붙들고 만류하기를. 그러니까 얘가 만물초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왜 이러미니? 아니 저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
70님은 27km인데 씨 내가 볼 땐 존나 구라 같아. 왜냐면 27km면 산길로 27km 가려면 이건 뒤져요. 선생님이 지리산 같은 데 가도 보통 하루에 10km 가면 존나 많이 가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왕복 70리오.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척을 분간 못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밑만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힘들게 올라가도 보는 게 없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라고 지로승과 주막 부인의 말을 인용했지. 그지? 가지 마. 들어도 보니 그럴듯도 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해서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 왜? 이걸 못 봤으니까 꼭 다시 와야지 하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때 총석. 그래서 총석이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서 해금강으로 내려오지. 여기로 딱 내려오면 여기에 진짜 졸라 희한하게 돌기둥이 이렇게 4개가 딱 서 있어. 이게 총석이야.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여기 정자가 있거든. 이 정자에서 딱 내려다보게 이걸 총석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산 빠이빠이 하고 바다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총석으로 향할 때 금강산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있겠지. 요 정도. 12,000봉우리가 자 이거 조심하세요. 눈앞에 또렷하다. 12,000봉우리 아까 어디라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만물초잖아. 눈앞에 또렷하대. 그럼 봤네. 그지? 아니지. 다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와야겠구나 하고 바닷가로 내려가는데 나는 이걸 보러 왔는데 이것만 못 보고 가잖아. 눈앞에 또렷하다라는 말은 어른어른거린다. 졸라 보고 싶다. 이해돼요?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라고. 알겠지?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전달할 요소는 이제 여기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 테스트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조금 일찍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뒤로. 뒤로. 자, 이거는 24년도 간호대 문제입니다. 수학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오르조가 11월부터 안 돼. 그래서 오르조가 11월부터 오르조에서 정지시켰어. 오르조가 너희들은 그냥 썼지만 오르조 사용료를 선생님이 한 달치씩 다 내고 있었어요. 내고 있어서 11월 달에 뭐 며칠 쓰려고 그 돈을 내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11월 달에 끊었어요. 뭐 너무 쪼잔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미안하고요. 사과할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오르조에 올라가 있던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은 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거의 99% 원본만 훈련시켰기 때문에 다 너희들 원본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있잖아. 요거 강의 페이퍼를 요청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선생님 지금까지 했었던 거 그냥 대부분 좀 다 모아가지고 압축 파일로 해서 넘겨줄게. 요거는 뭐 누구 줘도 상관없는데 그럼 누굴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 꼭 나머지 마무리 정리하시고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이 국어는 오늘 종강이고요. 너는 그 종강을 좀 이해를 못하는데 종강이라는 말은 정규 수업이 종강이 되고요. 정규는 오늘 끝.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파이널에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이제 파이널 때 만나야 되는데, 최저가 되어 있어야 되죠. 최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우리가 4번 할 거야. 파이널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해줄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선생님이 인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기서 내가 좀 녹화 중이긴 한데 여기서 내가 돈 벌 생각으로 여기 들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인원도 봐도 그렇고요.
딴 데 훨씬 많은데. 그래서 애초에 선생님 여기 들어온 이유는 약간 내가 알지 못하는 시장이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어차피 시간이 좀 가능하다면 좀 한 군데를 더 해서 합격자를 좀 많이 만들자. 그러니까 내 목표는, 올해 목표는 합격자가, 합격률이 얘들아 100%여야 돼. 오늘 이게 선생님 목표야, 올해. 여기서 100%라는 말은 10명이 수업을 들으면 10명이 다 합격은 아니죠. 합격증이 10장이 나와야 돼. 이게 내 목표라고. 이게 목표니까 이게 100% 이상이 되니까 물론 어떤 친구는 중복 합격을 하고 어떤 친구는 떨어지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데가 몇 %일 것 같아요? 합격률이 진짜 높은 학원이 30%예요. 30%. 30%입니다. 너는 생각보다 잘 못 붙여요. 그래서 선생님 목표는 100%라고 지금 100%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술에서도 그렇고 지금 너희들 다른 학원하고는 커리가 완전 달라. 다른 학원은 막 모의고사 어디서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대충 시험 보고 첨삭해주고 이거 하는데 선생님 계속 진도 나갔잖아. 내가 진도 나간 이유는 간단해. 그냥 시험 보러 갔을 때 국어는 아는 지문이 나와야 돼. 그냥 어디서 봤나? 이게 아니라 그냥 술술 아는 지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훈련을 시킨 거고 훈련 잘 받았어요. 수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저만 맞춰갖고 오시면 파이널에 선생님이 4번 이상은 못 들어와. 근데 인원이 사실은 뭐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1명, 2명 이러면 사실 좀 들어오기 힘들죠. 선생님이 둘이 들어와야 되는데 2명 막 이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수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학원 어디로 와야 될지를 내가 알려줄 거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나한테 와도 되고 아니면 내가 추천도 해줄 거야. 내가 아는 데다가.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연아가 왔는데 좀 잘해주세요.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다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파이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널은 4회 진행이 될 거야. 4회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수능 다음 날인가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아마 그 주말에 시작을 할 건데 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최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된다. 그죠? 이거 불투명한 상황에서 파이널 들으러 오시면 서로 곤란해져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오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모의고사를 당일에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까지를 풀겠지. 그죠? 그럼 모의고사가 선생님이 전체 20개를 만들 건데 그 중에 너희들이 8개를 하니까 12개가 남잖아. 이건 따로 구매를 할 수 있어. 그건 이제 첫날에 모의고사 하러 오면 파이널 하러 오면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 일단은 파이널은 어떤 식으로든 어디서든 다 듣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저만 맞추고 여기 학원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개입을 해서 다 처리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학원하고 소통해서 파이널을 일단 신청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저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냥 바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야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그냥 합격자 1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합격증이 필요해. 나한테는 네 합격증이 필요해. 왜? 나 내년에 광고해야 돼. 네 합격증이 필요하다고.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마무리해서 잘 오시면 됩니다. 혹시 파이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나?